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 러트닉 장관의 한국에 대한 돌발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국의 압박 작전은 그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를 일본과 똑같은 5,500억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미국 정부를 넘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협박과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앞으로 기울었죠. 도널드 트럼프는 방금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정책을 발표하듯 주저없이 말했지만 브리핑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지불하기로 했죠. 그건 불공평합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그것도 현금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이 위에 펜을 들고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드류스, 백악관 내 수석 무역 고문입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대담한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런 건 협상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로 위장한 협박과 강탈이었죠. 주변에서는 보좌관들이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한 명은 몸을 숙여 또 곡물과 투자를 혼동하고 있네요. 라고 중얼거렸죠. 또 다른 한 명은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조건을 더 말도 안 되게 바꾸었어요.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연단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 또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죠. 관세 인상은 그저 미국 국민들이 물건을 더욱 비싸게 구매하게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가정은 이미 식료품점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는 정확성이 아니라 박수를 원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저는 걱정스러운 직원들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려 했고 어떤 직원들은 나중에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척하며 격렬하게 메모를 낙서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프로젝트도 기술도 파트너십도 아닌 현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직 현금뿐이었습니다. 서울 대표단은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인 수석 특사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림자와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속삭임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에 어떤 신문도 보도하고 싶지 않은 음모가 서서히 드러났거든요. 몇 주 동안 일본 특사단은 조용히 워싱턴에 로비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을 자신들과 같은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을 조건으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의 호감을 잃을까봐 수천억 달러를 항복한 상태였어요. 유출된 메모는 이러한 일본의 음습한 전략을 암시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백악관이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략적 정렬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을 이를 동등하다고 불렀지만 이건 분명 균형을 가장한 굴욕이었죠. 쉬운 승리에 굶주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이미 5,500억 달러 수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도 일본만큼 피를 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돈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굴욕적인 저자세를 이용해서 한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의 입장을 확정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중했으며 거의 리허설에 가까웠죠. 한국은 일본의 수치에 맞춰야 합니다.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저는 공정성이라는 단어에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동맹국을 동등하게 대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정성이 한국을 짓밟는 무기가 되었어요. 러트닉은 일본은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조차 고개를 저었어요. 현금은 조선소를 짓지 않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투덜거렸습니다. 현금은 공장을 현대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조선, 인프라, 첨단 기술 등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지만 러트닉은 이를 모두 일축했어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해결책이 아닌 조공만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하더군요. 그들은 워싱턴에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그냥 거절하고 관세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EMF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시민들은 이 부조리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미국이 그렇게 부유하다면 왜 이렇게 구걸하나요? 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모순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관세는 워싱턴의 예산을 채웠지만 미국 가정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힘은 현금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집무실을 지나갈 때 트럼프의 우렁찬 목소리가 무거운 문을 통과했어요. 그는 다시 수천억에 대해 자랑하며 크게 웃었고 전화로 누군가에게 똑같은 부풀려진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굴욕시키기 위해 무대에 올린 공연이었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고 경제성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스펙터클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거절은 곧 전체 경기를 재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트럼프의 폭발적인 발표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불신과 웃음,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몇 시간 만에 한국 대표단이 답변을 전달하더군요. 그들의 말은 차분하지만 단호했고 협상 테이블을 훨씬 뛰어넘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관계자는 우리는 현금 3,500억 달러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대안이 25% 보복 관세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보다 관세를 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워싱턴에 이런 저항이 공개적으로 전달된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일부 미국 보좌관들은 한국이 허세를 부린다고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다른 보좌관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한국이 더 가혹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했고 지금도 같은 고집스러운 회복력을 감지했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회의 도중 서류를 내리치고 한국의 자세를 비난했죠. 이것은 공허한 허세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장하지만 굴복할 것입니다. 항상 굴복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허세를 고집한다면 그들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한국은 일본에 필적해야 합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5,500억을 지불하세요. 모두가 경악을 했어요. 한 보좌관은 속삭였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수천억 달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처음에는 3,500억 달러였고 지금은 5,5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개의 뒷배경은 더욱 기괴했어요. 이러한 트럼프의 심경 변화의 근원은 워싱턴이 아닌 도쿄에 있었거든요. 일본은 조용히 배후에서 끈을 당겨 트럼프의 귀에 속삭이며 러트닉의 대사를 먹였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치열한 경쟁자였습니다. 자동차에서 배터리, 전자제품,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한때 일본이 지배했던 시장에서 도쿄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본 기업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고 모든 한국의 혁신은 일본의 연약한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불가능한 요구로 한국을 압박하고 세계 앞에서 굴욕감을 주고 다시 일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기술 기업들이 다시금 한국 기업들을 넘어서며 다시 전 세계의 수요를 일본이 가로챌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일본 특사단은 비공개로 트럼프에게 쉬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5,500억 달러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자랑하며 자신들의 지급액을 과장했습니다. 그들은 공정을 주장하며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일본 기업들이 이미 약속에서 출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닛산과 파나소닉의 경영진은 5,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외화의 지급으로 연구 자금이 고갈되고 경쟁력이 훼손되었다고 사적으로 불평했지만 도쿄의 정치인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은 한국의 체면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도쿄가 경의를 표하는 동안 서울이 떠난다면 대조는 참담할 것입니다. 일본은 순종적으로 보일 것이고 한국은 강해 보일 것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겠죠. 그 굴욕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기대어 백악관에 한국을 같은 함정으로 끌어들일 것을 간청한 거였습니다. 아이러니는 씁쓸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을 규율이 없는 나라라며 무모하다고 조롱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트럼프에게 자신들의 약점을 은폐해달라고 은근히 간청했습니다. 한 일본 특사는 서울에 돈을 내게 하라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저항하면 가격을 올려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라. 일본 측의 말에는 힘이 아닌 절박한 어조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의 진정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지배력이 사라지고 있는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자동차 부문에서는 현대, 기아와 같은 한국 브랜드가 특히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빠르게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첨단 로봇 공학과 산업 장비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고 격차를 오히려 더욱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기술력으로는 한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의 전략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정책으로 위장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 경쟁자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러트닉은 자신이 누구의 대본을 읽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수치에 부합하는 돈, 프로젝트 투자나 기술 파트너십과 같은 대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노선을 반복했어요. 그는 현금이 지급되어야만 워싱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지불이 미국 산업 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눈을 굴렸지만 러트닉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거의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당황하는 대신 당국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입장을 되풀이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인상된 관세를 지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조공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단호함에 일부 미국 보좌관들조차 동요했습니다. 한 보좌관은 몸을 숙여 사실 진심입니다. 한국은 무릎 꿇기보다는 벌금을 내고 싶어 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으며 아이러니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트럼프는 수천억 달러에 대해 외쳤고 러트닉은 계산원처럼 요구를 제기했지만 진정한 수혜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공허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함으로써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전 세계에 스스로 드러낸 꼴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중에서 과연 어떤 국가가 승리할지는 얼마 안 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트럼프는 선박, 정확히 말하면 한국 선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그는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 사진을 흔들며 한국은 선박 없이는 미국 상품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박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기자들은 긴장한 듯 웃었지만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의 항만 관리자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항공모함이 매시간 도킹하지 않고는 미국 항구는 곧바로 질식하게 되고 그들은 트럼프가 말 한 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5,50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니 일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해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를 발표하자마자 한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25% 관세를 받아들이고 유럽과 아세안으로 운송 경로를 변경하며 미국이 그 결과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치명적이었죠.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처리량이 38%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롱비치가 41%의 수주 장호를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산처럼 쌓여 있고 트럭은 며칠 동안 공회전했으며 시카고와 댈러스의 선반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포드는 제 시간에 SUV를 인도할 수 없었고 제너럴 모터스는 수출을 중단해야 했으며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의 출하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물류체인 전반에 균열이 생겼고 균열은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AI 관리 크레인이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고 있는 부산신항과 비교해보세요. 현대중공업은 이미 도킹 시간을 40% 단축한 완전 자율 저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 적재량별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98%의 정확도로 최적의 항로를 예측했죠. 삼성중공업은 화물칸에 5G 기반 IoT 센서를 통합하여 온도, 습도, 보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연, 손실,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죠. 한국의 공급이 사라지자 미국에서는 패스아이언 웍스나 필리조선소와 같은 조선소에는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들은 상업용 선박 한 척을 제 시간에 완공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균 인도 기간은 5년이었죠. 한국 야드는 예산에 따라 18개월 만에 동급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한국의 생산성과 속도를 이길 수는 없고 미국은 공급망을 끄는 한국에 절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한 미국 조선업체는 우리는 한국에 경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비공개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크레인은 관리자보다 더 빨리 사고합니다. 일본도 언제나 그렇듯 비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도쿄 신문은 한국의 무모한 반항을 조롱하는 만화를 게재했죠.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조선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한국이 빠져나간 틈을 타서 미국에 수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납품이 지연되어 불량률이 2배나 높았고 결국 미국 고객사들은 조용히 수주를 포기했어요. 항공 물류도 똑같았죠. 일본의 대표 항공사인 ANA조차도 한국산 화물기 개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유럽 항공사로부터 임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욕감은 틀림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 전환점을 훌륭하게 달성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운송하는 물량의 22%만 경로를 변경하여 연간 740억 달러의 화물 계약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아세안 노선은 3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죠.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관세는 총 120억 달러로 3,500억 달러의 조공을 피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티끌만 했어요. 그럼에도 미국에 대한 공급을 유럽 및 동남아로 전환한 것에 대한 순이익이 훨씬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한국에 큰 이익으로 작용한 셈이었죠. 프랑크푸르트의 한 은행가는 한국은 관세를 횡재로 만들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가는 다른 누구도 그렇게 변화시킬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핵심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물류 백본이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한국은 하루 18만 개의 컨테이너를 즉시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날씨, 세관 지연,
심지어 지정학적 위험까지 단 몇 초 만에 계산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결과였죠. 워싱턴에서는 분위기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그들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자신들의 넘쳐나는 이익을 현금화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월마트와 타켓과 같은 거대 소매업체는 배송비가 2배로 증가하자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관세 철회를 요청했어요. 네바다에 있는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미국의 수입 손실은 2,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예상이익을 없앴습니다. 일본의 운명도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도요타는 발이 묶이게 되었어요. 도요타는 배터리 출하량이 둔화되고 한국 경쟁사들이 급증하면서 한 분기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의 12%를 잃었거든요. 닛산의 계획된 전기차 출시는 배터리 부족과 배송 지연으로 인해 48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어 폐기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은 미국 파트너와의 물류 계약이 결렬되어 21억 달러의 매출이 사라졌죠. 일본 기업들은 일본이 미국에 필사적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동안 총 5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번영했어요. 현대해비는 머스크로부터 9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초대형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했으며 각 선박은 친환경 수소 엔진으로 구동되었어요. DSMA는 카타르 에너지와 62억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했으며 경쟁사의 절반 시간 내에 인도가 보장되었죠.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완전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화물기를 출시하여 보험 비용을 35% 절감했습니다. 이 계약만으로도 미국의 관세를 10배나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극명했어요. 미국에는 선박이 없는 항구가 있었고 일본에는 고객이 없는 대리점이 있었지만 한국에는 선박, 인공지능, 고객이 전부 다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대체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다급한 공급 요청에 다른 국가들이 이익을 보려고 달려들긴 했어요. 그러나 독일은 조선소를 되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규모가 부족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친환경 선박에 투자했지만 인공지능은 부족했죠. 중국은 벌크선을 건조했지만 신뢰는 부족했습니다. 규모, 속도, 지능을 하나의 멈출 수 없는 패키지로 결합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어느 날 늦은 저녁, 트럼프가 책상 위에 놓인 컨테이너선 모형을 응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한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넘어갔어요. 되돌릴 수도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장난감처럼 모형을 움켜쥐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일본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세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앞서 나갔고 AI로 구동되는 함대 덕분에 미국과 일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한국의 해운 및 물류 부문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4,8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미국 물류 기업들은 1,98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의 해운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14%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었죠. 그리고 이에 대한 교훈은 명백했습니다. 한때 단순한 무역수단으로 여겨졌던 배는 현재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제국이었죠. 트럼프의 관심이 다시 한번 바뀌었을 때 전 세계는 여전히 해운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는 한국의 자동차 지배력을 깨야 한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는 집회에서 전기, SUV 사진을 흔들며 그들은 우리 바퀴를 훔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일자리를 되살릴 것입니다. 그들의 불공정한 이점을 짓밟을 것입니다.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디트로이트의 내부자들은 진짜 문제를 이해했어요. 한국 부품이 없었다면 미국의 자동차 붐은 진작에 정체되었을 게 분명했죠. 백악관은 비공개로 도쿄와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미국이 한국을 주요 자동차 공급망에서 강제로 철수시킬 경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음모는 간단했어요. 한국 부품을 제한하고 수출을 압박하며 계약을 미국과 일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라고 러트닉은 전략 세션에서 속삭였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나고야가 다시 한번 지배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실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심한 조약이었지만 말이에요. 한국 정부는 이 계획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한 무역 고문은 미국은 정말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웃음에는 근거가 있었죠. 한국은 관세 인상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동화된 공장 혁명을 2배로 늘렸거든요. 울산, 아산, 화성에서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한국은 세계가 본 것과는 다른 생산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라인은 예측 AI로 작동하여 6분 이내에 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공장은 3주, 일본 공장은 2주가 필요했죠. 효율성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대의 울산 공장은 평균 결합률이 0.8%에 불과한 143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크라이슬러의 최대 조립 공장은 결합률이 6.7%를 넘는 28만 대의 차량을 관리할 뿐이었죠. 이에 더해 한국의 AI 시스템은 부품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부품 고장을 예측했지만 미국 공장은 리콜 후 이를 발견할 뿐이었어요. 숫자는 연설보다 이야기를 더 잘 전달했습니다. 아산의 한 한국 라인은 172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시간에서 가장 큰 미국 라인은 인력이 3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1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생산성에서 한국은 미국을 5.6배 앞지른 셈이었죠.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조용히 그 격차를 인정했습니다. 스바루의 CEO는 유출된 회의에서 한국의 자동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도는 숨겨진 비용만 추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AI 모빌리티 그리드를 공개하면서 굴욕은 더욱 깊어졌거든요. 삼성의 스마트 하이웨이를 통해 한국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공장 시스템과 직접 동기화될 수 있었거든요. 자동차는 운송 중에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출시 시간을 40% 단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루시드 모터스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6억 4천만 달러의 데이터 유출로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AI 모빌리티 플랫폼은 620만 대의 자동차를 원활하게 처리했지만 미국 교통부는 여전히 교통신호를 업데이트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의 지연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텔레비전에 분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더군요. 하지만 그의 동맹국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기어박스와 배터리 팩은 정치적 인질이 아니라 기술 독점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공급망은 공장에서 딜러까지 모든 볼트와 센서를 추적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네트워크가 없었고 일본의 모방 시도는 구식 소프트웨어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트럼프가 상상하던 것과는 아득히 다른 차원에 있던 셈이었죠. 도쿄에서 도요타는 어려움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고는 신뢰성을 자랑했지만 막 뒤에서는 비용이 급증할 뿐이었죠. 아이치에서 AI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패하면서 29억 달러 상당의 다운타임이 발생했습니다. 마쓰다의 전기차 사업부는 한국의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재설계가 불가피해지면서 세계 모델을 폐기해야만 했죠.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싸움을 건 것만으로도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총 손실은 3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 일본 장관은 미국에 돈을 주었지만 어쨌든 산업을 잃었습니다. 라고 조용히 인정하기도 했어요. 한편 한국은 그런 미국과 일본을 비웃는 듯 기록적인 수익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에서 유럽과 아세안으로 수출을 이전함으로써 12개월 만에 1,120억 달러의 신규 계약을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22%,
인도네시아에서는 38%,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려 54%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죠. 한국은 AI 기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현지 사양에 맞춰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경쟁사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디트로이트에서는 그 여파가 끔찍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세 차례의 모델 출시를 연기하여 97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리비아는 직원의 14%를 감원해야만 했죠. 루시드는 분기 손실이 21억 달러에 달하자 주주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공급업체들은 27개 중견 부품 회사가 즉각적으로 문을 닫는 등 거의 집단 파산했습니다. 단일 회계 연도에 미국 자동차의 총 손실은 960억 달러를 넘어섰죠. 아이러니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일본과의 음모로 인해 오히려 붕괴가 가속화되었어요. 한국은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존경받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는 그들은 우리를 목 졸라 죽일 계획이었지만 대신 AI 목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이 발언은 온라인에 퍼지면서 밈으로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공장은 더 이상 철강과 땀이 아니라 지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바로 표준이었죠. 하지만 더욱 답답했던 점은 지금 트럼프는 이런 한국을 오판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할 때였지만 그는 그저 주먹을 부르르 떨며 한국의 독주를 막을 새로운 꼼수를 찾을 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더 어두운 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때 미국 언론은 자동차 붕괴에 대한 보도를 거의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끊임없는 징역을 늦추기 위해 닫힌 문 뒤에서 속삭였죠. 트럼프와 협력하고 한국의 철강 수출을 목표로 삼고 산업의 접근성을 줄이려는 등 그들의 계획은 조잡하면서도 비겁했죠. 실업률 급상승과 여론조사의 지지율 하락으로 여전히 분노한 트럼프는 이 아이디어에 뛰어들었어요. 그는 심야회의에서 우리가 그들의 자동차를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의 철강을 부술 것이다 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고문들은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감히 뻔한 사실을 상기시키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매다는 행위라는 것을 말이죠. 계획의 세부 사항은 몇 주 후에 유출되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는 미국과 일본 제철소가 한국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하더군요. 영광스러운 날을 되살리겠다는 희망으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과 일본의 낡은 용광로에 쏟아졌습니다. 한 일본 보좌관은 엔화를 충분히 흘리면 한국의 철강 산업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에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생산업체 중 하나인 JFE 스틸과 고베 스틸은 1970년대에 건설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불량률은 8%를 넘었고 포항제철과 같은 한국 제철소는 0.3% 미만의 불량률로 완벽한 코일을 생산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기술력 격차였죠.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의 강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지 매우 신속하고 잔인한 대응으로 미국과 일본 모두를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양보 협상 대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완전히 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엘라베마, 오하이오, 켄터키에 있는 한국 투자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610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청산되고 생산 라인이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했습니다. 한 한국 경영진은 미국이 무역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공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노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근로자가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셈이었거든요. 붕괴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엘라뱀에서는 한국 공급 계약이 사라진 후 미국 철강의 페어필드 웍스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손실인 18억 달러를 기록했죠. 한때 미국의 컴백 철강 업체로 불렸던 누코어는 생산량이 27% 감소했습니다.
아르셀로미탈 USA는 회복할 수 없는 차질을 이유로 6,400명의 직원을 조용히 해고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의 수출은 유럽과 아세안으로 계약이 원활하게 전환되면서 24% 급증했어요. 한국은 왜 손댈 수 없었을까요? 그 해답은 인프라에 있었습니다. 포항에서는 스마트 용광로가 온도를 0.1도 이내로 조절하면서 전적으로 인공지능 예측 제어로 작동했습니다. 철강 1톤당 에너지 사용량이 전 세계 평균보다 18% 적어 연간 27억 달러를 절감했어요. 광양에서는 자동화된 드론이 모든 코일을 검사하여 사람의 실수를 제거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은 32,000km의 경로에 걸쳐 12시간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함부르크, 로테르담, 싱가포르로 완제품 철강을 직접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무역 분석가는 지구상 어느 누구도 이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인정했죠. 이 수치는 키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순이익은 단일 회계 연도에 1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280억 달러 증가했고 EU 계약은 340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공장 폐쇄와 공급망 붕괴로 인한 미국의 손실은 총 7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본도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보조금으로 220억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JFE 스틸은 18개월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7%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고베 스틸은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연말까지 6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일본의 굴욕은 조선용 철강에서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인도의 신항 확장에 철강판을 공급하려 했지만 불량률 때문에 거절당했거든요. 91억 달러 상당의 계약은 대신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일본 관리는 미국에 돈을 주고 한국을 약화시켰지만 결국 스스로를 약화시킨 꼴이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하이오와 엘라베마의 의원들은 분노한 성명으로 의회를 가득 채웠어요. 클리블랜드의 한 노조 지도자는 한국의 노하우가 없으면 우리는 실업자입니다. 워싱턴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팔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국의 철수는 지정학적 명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내와 아세안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2년 안에 GDP에 1,120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한국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으로 탄소 배출량이 17% 감소하여 서울이 친환경 철강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독일, 프랑스, 캐나다까지 총 4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산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단 한 건의 주요 국제 계약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 격차의 무서움이었죠.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친 것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그는 미국의 철강 골격을 무너뜨렸어요. 공장이 문을 닫고 연금이 붕괴했으며 중서부 도시들은 더 이상 빈곤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을 붕괴시키려던 일본은 수십억 달러를 낡은 기술에 빠뜨리고 오히려 적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록적인 수익, 더 깨끗한 기술, 세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산업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의 마지막 교환이 이를 요약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엘라베마주 노조 지도자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냐고요? 우리의 철강 산업은 녹슬지 오래였음에도 한국과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죠. 점수판은 무자비해졌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협박 덕분에 오히려 1930억 달러의 철강 수출 수익과 지옥의 이익이 급증했지만 미국은 730억 달러의 손실과 지역사회 붕괴에 처참한 피해를 떠안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280억 달러의 보조금 낭비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를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철강은 더 이상 피츠버그나 나고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포항과 광양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산업에 도전할 수 없는 척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어요. 한국에 완패한 그는 연이은 실패로 인한 지지율 급락으로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일본의 음습한 속삭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먼저 워싱턴에서 속삭인 다음 도쿄에서도 반복되었어요. 철강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동차에서 이기지 못하면 한국이 가장 취약한 곳, 즉 공급망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한국의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는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히토류가 완벽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리는 광물을 차단하면 그들의 전자제품이 멈출 것이라고 선언하더군요. 동시에 일본은 항공, 우주 및 방위 부품을 겨냥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추진했습니다. 한 일본 외교관은 미국산 항공전자공학과 일본산 합금이 없다면 한국 산업은 자비를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두 동맹국은 몇 달 안에 서울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축하했어요. 그 기대는 잔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히토류가 없다면 한국의 칩 제조업체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 부품이 없다면 한국의 방위 사업은 끔찍한 지연에 시달리겠죠. 도쿄는 한국의 조선소가 비어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조립 라인이 멈출 것이라고 믿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트럼프는 6주 후 한국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무자비할 뿐이었죠. 한국은 이미 전부 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한국은 조용하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계약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히토류 광산에 93억 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생산량의 38%를 장악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47억 달러 규모의 중요한 텅스텐과 코발트 추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2040년까지 공급을 확정 지어 놓았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 나미비아, 탄자니아에서 126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흑연과 희귀금속의 꾸준한 흐름을 보장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였고, 그 말은 함정은 한국이 아니라 공격자들에게 달려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제한 조치를 발표했을 때 한국의 수출은 결코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부품으로 가득 찬 인천을 떠났고 선박은 컨테이너로 가득 찬 부산을 떠났습니다. 독일, 인도, 브라질의 고객들은 한국의 제품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다고 보고했죠. 오히려 항구가 지연될 때 즉시 화물 경로를 변경하는 AI 기반 물류 덕분에 한국 배송은 이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눈을 깜빡였어요. 한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한국은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우회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답은 신뢰였어요. 한국은 수개월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계약을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까지 한국 자원 수입의 64% 이상이 장기 독점 거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요한 투입물의 55%를 단기 현물 시장에 의존했죠. 미국은 불안정한 공급업체에 의존했고 종종 정치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확실성을 확보하고 있던 셈이었죠. 그 여파는 잔인했습니다. 호주가 서울과 20년간의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히토류 방제에 대한 도박은 무너졌거든요. 이젠 한국의 방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갑자기 호주를 잃은 일본 제조업체들은 갑자기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오사카와 나고야의 전자제품 라인이 가동을 중단해야 했어요. 이대로 새로운 공급망을 찾지 못한다면 일본은 18개월 안에 11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말라위가 한국과 32억 달러 규모의 10년 공급 보증을 체결하면서 코발트 코너링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피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첨단 전투기 프로그램은 한국이 중요한 티타늄 복합자의 공급을 거부하면서 지연되었습니다. 비용이 56억 달러나 급증하면서 일정이 3년 미뤄졌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한국이 유럽 고객사에 니켈 선적을 전환한 후 제트 엔진 공장 가동 중단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돈뿐만 아니라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신뢰성이라는 용어가 재무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 한국 기업들은 희귀 금속 및 합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계약의 47%를 처리했습니다. 이 분야의 한국 수출 수익은 347억 달러 급증했고 한국의 물류 허브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41% 증가했습니다. 이에 워싱턴 내부에서는 청문회가 씁쓸하게 변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답변을 요구하더군요. 코네티컷주의 한 노조 지도자는 우리 공장은 침묵하고 한국은 유럽을 위해 비행기를 만든다 라고 외쳤습니다. 도쿄에서 국회의원들은 낭비된 보조금에 대해 장관들을 추궁했습니다.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일본은 호주 로비에 79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앞서 진행된 한국의 협상 기술에 완패하고 말았어요. 아마도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바로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자원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어요. 대신 전 세계는 한국의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공격자들의 기습에도 끄떡이 없었어요. 이미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중 3중으로 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울산, 인천, 구미의 공장들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얼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었고 도쿄에서 180억 달러, 뉴욕에서 220억 달러를 끌어모았어요. 미국에서 1달러를 잃을 때마다 한국은 거의 이 달러의 이익을 얻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속임수를 썼다 라고 주장하며 카메라 앞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기자가 아니요, 대통령님, 한국은 어떤 상황이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국가입니다. 이들은 요행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 아니거든요. 라고 방역했어요.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매복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 세계 경제의 필수적인 앵커가 되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젠 한국의 차례였죠. 얼마 후 무자비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어둠 속의 미국, 한국 없이 원자력 발전소 붕괴. 일리노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불빛이 깜빡이다가 사망했습니다. 교외 지역은 침묵에 빠지고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병원에는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었죠. 이른바 에너지 초강대국은 현재 전기를 구걸하게 생긴 것입니다. 원인은 미스터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물러났기 때문이었죠. 수십 년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안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미국을 탈출해 버렸어요. 그 결과 한때 정밀하게 흥얼거리던 원자로는 이제 안내도 없이 비틀거렸습니다. 심야 청문회에서 한 미국 상원 의원은 우리는 그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을 형제 국가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트럼프의 도박은 극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관세와 위협이 한국을 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한국은 단순히 엔지니어를 철수하고 자본을 철수하며 전문성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핵 중추가 균열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만 원자로 3기가 가동 중단되어 약 230만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업계가 생산 라인을 중단하면서 한 달 만에 피해 추정치가 47억 달러를 넘어섰죠. 한편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설계의 라이벌로 여겨졌던 한국전력의 APR-1400 원자로는 근본 위제가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4기의 원자로가 완벽하게 가동되어 450만 가구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했어요. 폴란드에서는 2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바르샤바의 새로운 에너지 그리드를 위한 한국 원자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한국이 중동 에너지 미래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해외에서의 모든 성공은 미국의 혼란과 잔인하게 대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점은 규모뿐만 아니라 정교함이었습니다.
한국 원자로에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람이 조작하기 며칠 전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실시간 3D, 디지털 트윈을 통해 전체 시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료 주기는 정밀하게 최적화되어 구형 설계에 비해 운영 효율성이 18% 향상되었죠. 한국이 만든 원자로는 단순한 원자력 에너지가 아닙니다. 라고 독일의 한 에너지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을 위한 운영체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프레임워크로 건설된 원자로는 수십 년 뒤처졌습니다. 교체를 서두르려는 시도는 치명적으로 실패했어요. 건설 비용은 45%나 치솟았고 마감일은 해마다 줄어들었기에 투자자들은 전부 도망쳐 버렸어요. 2년 만에 계획된 6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확장 프로젝트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위원회에서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썼는데 불도 켜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물러남과 동시에 무너집니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아이러니는 군사기지에서 정전이 보고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버지니아의 한 공군 기지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레이더 시스템이 6시간 동안 고장났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았다고 조용히 인정했죠. 민간인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의 병원들은 백업 발전기에 과부하가 걸려 3개월 동안 1200건 이상의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은 정전으로 인해 38억 달러의 손상된 웨이퍼 손실을 입었죠. 미국의 핵 취약성은 더 이상 정책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재앙을 비웃는 듯 그저 계속해서 미국의 파이를 먹어치우며 성장할 뿐이었어요. 2027년까지 한국의 전 세계 원자력 수출은 2년 만에 34% 증가한 610억 달러를 넘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9%에서 41%로 뛰어올라 프랑스와 러시아를 모두 넘어설 전망이었죠. 런던의 보험사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전 기록을 이유로 한국 원자로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보험료를 12% 인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에너지 채권에 143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원자력 프로젝트에 묶여있는 미국 채권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쿠데타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두 한국과 총 180억 달러 규모의 모듈형 스마트 원자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작지만 강력한 이 원자로는 개발도상국의 분산형 전력망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시장을 공략하려 했지만 국내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상황에 그 제안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어요. 한 케냐 장관은 왜 세계 최강국이 어둠에서 사느냐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덕분에 빛에서 살 수 있어요. 그의 명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이 안정을 상징한다는 인식을 굳혔습니다. 도쿄에서도 굴욕은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낡은 핵 시스템을 동남아시아로 밀어붙여 한국을 약화시키려 조용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 균열과 안전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92억 달러에 달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계약은 결렬되고 말았죠. 한국은 우수한 제안을 받고 개의 거래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한 사설은 우리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인정했어요. 미국에게 정치적 여파는 독이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고위 관리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죠. 왜 기술 대신 관세를 추격했습니까? 미국에겐 기술 강국인 한국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데 도대체 왜 한국을 협박했던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외쳤습니다. 대답은 침묵이었어요. 정전이 된 주에서 공과 하금이 2배로 증가하자 미국 시민들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수 언론도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원자력 미래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반면 한국의 분위기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감정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승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했죠. 한 한국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며 그들과 함께 그늘에 서 있지 않기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치는 그 어떤 원자로, 핵심 원자로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 회계 연도의 신규 계약으로 187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부문의 고용은 22만 개 증가한 반면 미국은 같은 분야에서 8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죠. 이제 워싱턴의 전략 세션은 정말로 더 어둡고 절박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미국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차트를 노려보더군요. 태평양 건너 일본 장관들도 같은 후렴구를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모두를 소비하기 전에 에너지 지배력을 깨야 합니다. 결국 두 장관은 함께 사상 가장 대담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강, 자동차, 원자로에서 한국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청정 에너지 제국을 무력화시키는 거였죠. 계획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기관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로비스트들은 브뤼셀에 모여 수소 연료 전지와 배터리 수출을 겨냥한 유로피언 유니언의 제한적인 규제를 추진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한국의 해상풍력 터빈과 수소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한 일본 대표는 닫힌 문 뒤에서 규제는 관세보다 더 빨리 목을 조를 수 있다고 미소를 지었죠. 트럼프의 동맹국들은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구매자들이 망설이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한국 기업들이 자금을 낭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트럼프는 집회에서 유럽은 미국 LNG로 돌아갈 것이고 일본은 수소를 선도할 것입니다. 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군중은 포효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속삭였어요.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이 정확한 전쟁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역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어요. 미국과 일본이 기로위원회 회의실에서 음모를 꾸미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14억 달러 규모의 수소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향후 25년간 친환경 수소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178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수소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술을 중동 전력망에 연결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한국이 96억 달러 규모의 풍력 통로, 독점 터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선택한 바로 그 전장인 유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가장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독일은 BMW의 차세대 차량의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3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프랑스 EDF는 북해에서 한국 해상풍력 플랫폼과 2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는 재생 가능한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140억 달러 상당의 한국산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합의했어요. 브뤼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치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8년까지 한국은 유럽 수소 수입의 44%를 차지할 전망이었는데 이는 불과 3년 전의 1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대유 배터리 수출은 61% 급증하여 연간 4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터빈 출하량은 47% 증가하여 새로운 해상 용량을 장악했어요. 한편 미국의 대유럽 LNG 수입은 19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소 수출이요. 30억 달러 미만으로 서울 홍수에 비하면 부끄러운 낙수였어요. 그야말로 그 누구도 한국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했죠. 한국의 강점은 인프라와 신뢰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수소 파이프라인은 AI 누출 감지 기능을 통합하여 위험을 89% 줄였습니다. 배터리에는 코발트 원산지를 추적하는 디지털 여권이 탑재되어 있어 유로피안 윤리적 소싱 법률을 자동으로 충족했죠. 터빈에는 예측 유지보수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비용을 22% 절감했습니다.
한국이 체결한 모든 계약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보증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한국은 확실성을 판매합니다. 미국은 변명을 판매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는 이유였죠. 워싱턴의 여파는 끔찍했습니다. 행정부와 연계된 에너지 기업들은 취소된 계약으로 2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텍사스의 가스전은 유럽의 수요가 고갈되면서 굴착기를 폐쇄해야만 했어요. 루이지애나의 한 상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브뤼셀에 LNG를 사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비웃었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이요. 일본에서는 굴욕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쓰비시의 64억 달러 규모의 수소 수출 프로젝트는 EU 검사관들이 안전 테스트를 거부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뒷배를 두고도 한국의 의희 완전히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였어요. 한편 한국의 수익은 급증했습니다. 유럽의 친환경 계약 순이익만 연간 19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는 113억 달러를 추가했죠. 아프리카 풍력 통로는 49억 달러의 신규 수익원을 창출했습니다. 한국의 청정에너지 수출 포트폴리오는 단일 회계연도에 650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상징적인 굴욕이 가장 깊게 배었습니다. 브뤼셀은 헤드라인 뉴스가 된 내부 메모를 유출했습니다. 유럽은 논문을 제출하고 한국은 권력을 전달합니다. 이 문구는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대륙 전역에 밈이 되었어요. 만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쓸모없는 문서 더미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한국 엔지니어가 유럽을 밝히기 위해 스위치를 뒤집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타격은 경제를 넘어 확대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글로벌 LNG 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수소를 선도하려던 일본의 야망은 무너졌죠. 한편 한국의 청정에너지 앵커 역할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서마저 충성심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던 리아드는 한국에 400억 달러 규모의 재생가능 전력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카타르는 92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죠. 미국 기업들은 입찰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사우디의 한 장관은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한 영국 평론가는 이를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규칙을 가져왔고 한국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에서는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대급 굴욕을 안게 된 트럼프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죠. 회의는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복도와 대리석 벽이 비밀을 반영하는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의 고문들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마호가니 테이블과 빨간 펜으로 동맹 지도를 퍼뜨렸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장관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쓸모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외교관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죠. 그들은 이를 전략적 설득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를 10년간 가장 큰 외교적 오판이라고 불렀죠. 트럼프는 평소의 허풍으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비공개 회의에서 시장에서 한국을 짓밟을 수 없다면 동맹으로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그들을 의심하고 고립시키며 구걸하며 돌아올 때까지 질식시킬 것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세안과 걸프만의 진정한 후원자가 누구인지 상기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공개적으로 멈추지 말고 조용히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어조는 음모적이고 자신감 넘쳤어요. 그들은 압박과 뇌물, 속삭임을 통해 한국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술은 다양했고 각자 절망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미국 특사단은 경고와 함께 동유럽 수도로 돌진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주권을 위협합니다. 그들을 믿지 마세요. 동남아시아 주재 일본 사절단은
부드러운 미소 속에 숨겨진 한국 투자가 부채 함정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중동 군주국을 방문해 한국 계약을 지연하거나 취소하기만 하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무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미국 특사는 유출된 케이블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은 저렴하다. 무기 거래 몇 건만 하면 돌아설 것이라고 자랑했어요. 도쿄 대사는 한국 전역의 주저의 고리를 만들겠다라고 거만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쓴 대본보다 더 가혹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속삭이는 소문보다 한국의 오랜 신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당시 한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이 문을 닫는 동안 공장을 계속 가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조선소가 LNG 운반선을 2달 일찍 인도한 반면 일본 조선소는 3년을 연기했다고 리콜했습니다. 필리핀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이 건설한 고속도로를 지적했고 일본이 자금을 지원한 다리는 몬순비로 인해 균열이 생겼다고 외쳤어요. 일본 특사단이 부채 함정에 대해 중얼거리자 아세안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웃었습니다. 한 베트남 관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변명보다 한국의 정직성에 더 의존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오히려 삼성의 산업 영역을 23억 달러 확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첨단 한국 방위 레이더를 위해 4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필리핀은 한국 기업들과 31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연장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1년 만에 아세안의 한국과의 교역액은 37% 증가하여 연간 7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영향력 행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목표는 서울 쪽으로 더 기운 셈이었죠. 유럽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브뤼셀의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데 있어 전략적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로비스트들은 한국을 불안정한 국가로 그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독일 엔지니어들은 배터리 수명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산 전지는 미국산보다 22%도 더 오래 지속되고 완전한 윤리적 소싱 인증을 받았으며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프랑스 분석가들은 한국산 터빈을 미국산 또는 일본산 대체품으로 교체하면 연간 78억 달러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브뤼셀은 이 수치를 읽고 조용히 미국의 경고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중동은 아마도 워싱턴과 도쿄에게 가장 굴욕적인 격전지였을 것입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한국과의 재생에너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무기 계약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에 대한 원자력 협력을 동결하면 원조를 제공했죠. 하지만 리야드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만이 전국적인 붕괴를 막았던 정전 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아부다비는 서양의 원자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가동 중단이 필요한 반면 완벽하게 가동되던 한국 원자로를 기억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오히려 2배로 늘려 한국에 192억 달러의 태양광 및 수소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UAE는 모듈형 원자로에 147억 달러를 계약했어요. 카타르도 동참하여 한국에 59억 달러 규모의 저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8년까지 한국의 신규 계약 규모는 아세안 520억 달러, 유럽 430억 달러, 중동 3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6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거래 손실을 입었고 모두 서울로 전용되었죠. 워싱턴 내부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무부는 그림자 외교 프로그램에 37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분노하며 외쳤어요. 우리는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대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분노하며 한국이 뇌물로 충성심을 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이 아니요 대통령님, 그들은 직접 기술력을 전달함으로써 충성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도쿄에서는 폭로가 더욱 굴욕적이었습니다.
국회는 외교부가 아세안 파트너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41억 달러의 보조금을 조용히 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주요 계약도 한국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일본 언론은 이 캠페인을 서울의 주머니에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라고 조롱했어요. 한편 한국의 위상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걸어오는 싸움을 족족 이겨내는 한국을 보고 유럽 전역의 대학들은 한국학을 41% 확대했습니다. 아세안 학교들은 한국 기술기관을 추가했죠. 중동 방송사들은 한국의 혁신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모멘텀을 따라다닐 회계연도 내에 260억 달러를 한국 채권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한국 외교관들은 지원자가 아닌 앵커로서 협상에 나서게 되었죠. 이 수치는 워싱턴과 도쿄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는 이러한 신규 계약에 힘입어 87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8% 증가하여 59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반면 미국의 대유럽 에너지 수출은 19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소 수출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6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굴욕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적인 것이었죠.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우회해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전 세계 사설은 워싱턴의 외교적 섀도우 복싱을 조롱했습니다. 한 영국 신문은 이렇게 썼더군요. 그들은 한국을 그림자 속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가장 밝은 빛만 드러냅니다. 아이러니는 최종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고립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신 서투른 계획은 자신들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신뢰를 약화시키며 한국의 손을 강화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시장, 신뢰도,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떠났죠. 워싱턴과 도쿄는 수십억 달러의 낭비와 분열된 동맹, 그리고 세계가 그들 없이 나아갔다는 씁쓸한 지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미국을 떠나면서 미국 땅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중서부의 농부들은 사일로에 쌓여있는 썩어가는 콩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 물류 회사들이 농작물을 사고 운송하지 않아서 수출이 무너졌거든요. 아이오와주에서만 123억 달러의 농업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도 이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 부품으로 떠들썩했던 조립 라인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시간주는 한 해 동안 자동차 제조업에서 8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기계로 흥얼거리던 공장들이 이제는 공허함으로 울려 퍼졌죠. 한 노조 지도자는 분노하며 그들은 한국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선언하더군요. 실리콘밸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미완성된 서버, 빈 창고, 마감일이 깨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확장이 중단되었습니다. 산호세의 한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이 공급망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룻밤 사이에 28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잃었어요. 한 엔지니어는 코드는 혁신하지만 한국에 하드웨어가 없으면 마비됩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러니는 눈부셨습니다. 한때 세계의 워크숍이라고 자부했던 미국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비난받던 한국은 세계 무역의 정밀한 앵커로 떠올랐죠. 세계 언론은 워싱턴의 몰락을 조롱했습니다. 한 영국 신문은 관세 부메랑, 미국의 제재 자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한 인도 언론은 미국은 변명을 수입하고 한국은 결과를 수출한다 라고 농담을 던졌죠. 한때 중립적이었던 중동 방송사들조차 한국을 현대적 신뢰성의 보증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청문회가 뜨거워졌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무역 관계자들에게 계약 파기와 동맹 파기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 상원 의원은 우리는 그들을 강제로 쫓아냈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세상을 가져갔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은 존중은 관세로 협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한국이 모든 것을 얻었어요. 라고 숨죽여 중얼거렸죠. 한편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패권에 합류하는 국가들은 막대한 이익만을 독차지했죠. 유럽에서는 폴란드의 새로운 산업단지가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이 건설한 수소 공장이 연간 2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죠. 아프리카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로 1,800만 가구의 신규 주택에 전력을 공급했으며 각 주택에는 실내에 한국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우리에게 슬로건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기를 주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대조가 너무 심해서 미국 동맹국들조차 흔들렸습니다. 캐나다는 120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을 한국 파트너에게 이전했습니다. 호주는 한국 공급망을 우선시하기 위해 무역협정을 재조정했어요. 한때 미국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필리핀은 한국과 96억 달러 규모의 이자 25년 인프라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그 결과 글로벌 펀드는 2년 만에 2,100억 달러를 한국 채권과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5.7%로 예상했는데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정체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였어요. 워싱턴과 도쿄에 고통스럽게 각인된 교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 없는 오만은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허풍이 아니라 규율, 혁신,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어요. 이를 과소평가한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트럼프 임기 말까지 최악의 지지율을 보였어요. 농부들은 관세를 저주했고 노동자들은 텅 빈 공장을 저주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중단된 프로젝트를 저주했죠. 미국의 이름은 더 이상 리더십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모든 대륙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우뚝 섰습니다. 유럽연합 수도에서 아세안 허브, 중동 에너지 통로, 아프리카 전력망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메시지는 일관되었어요. 르몽드 사설의 마지막 구절은 세기의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는 미국의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밀함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